엄청난 장점. 그 회사들은 페이가 더 좋다. 일단 한국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독일 사람들도 베를린은 독일이 아니라고 하잖아. 독일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뭐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브랜딩 디자이너로 업무하고 있고, 가끔은 UX UI도 해서 직무는 정확히 말하면 Interdisciplinary Designer라고 하는 것 같아. 주로 회사에 의뢰되는 것들이 브랜딩이지만 요즘은 디지털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하니까 웹사이트나 어플이나 그런 것들. 그래서 UX UI 디자인도 많이 필요한 거여서 메인은 브랜딩이지만 UX UI도 하는. 한국에서는 또 무슨 일을 했었는지 얘기할 수 있어? 한국에서도 주로 브랜딩 업무를 했는데, 그리고 그 회사에 또 다른 사업체가 같이 있어서 인하우스 디자인도 같이 했지. 한국에서랑 여기서랑 같은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한국이랑 독일의 차이점이 있어? 많지? 되게 많지. 한국에서랑 여기서랑 좀 차이를 느꼈을 때는 한국은 아직 기준이 많이 없는 느낌? 예를 들면 가격을 매겼을 때도 뭐 물론 여기도 다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의 기준이라는 게 있고, 예를 들면 데이 레이트 같은 것도 뭔가 되게 어느 정도는 다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거기에 매겨지는 그 디자인 가격도 그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비슷해. 특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페아인이라는 게 있어. 디자이너들이 가입할 수 있는, 뭐 그거는 의사들도 의사들끼리 협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되게 많은 인포들이 모여서 뭔가 그런 기준들이 세워진단 말이야. 한국에서 일을 했을 때 한번 경험을 했던 게 너무 천차만별이야. 너무 싼 곳도 있고 어느 정도 비싼 곳들이 있는데 뭐 약간 그런 기준들이 많이 없다는 점. 전반적으로 좀 기준이 한국은 조금 부족한 게 있고. 아직은 뭐 협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한국에. 한국이랑 여기랑 시스템상 달랐던 거는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경험을 했던 거는 컨설팅하는 부분도 되게 크지만 그게 내가 지금 다니는 독일 회사에선 훨씬 큰. 그래서 그 컨설팅 해주고 스트래테기를 만들어주는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그만큼 비싸기도 한 그런 시스템이지. 한국은 뭔가 브랜딩 안에 비주얼 파트가 조금 더 크고 여기는 무조건 그 브랜딩 안에 그 전략 파트가 훨씬 커. 한국에는 PT를 했을 때 한 첫 파트가 전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PT가 비주얼, 세 번째 PT가 비주얼이라면 여기는 반 이상이 일단 처음에 그것만 업무하는 분이 따로 있어. 컨설팅과 포지셔닝 막 이런 것들, 그 회사의 언어 그런 것들까지 진짜 디테일하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디자인 파트로 넘어가는. 그래서 프로세스가 다르지. 한국은 함께 뭔가 컨셉을 정하고 클라이언트와 A 컨셉 어때요? B 컨셉 어때요? 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좁혀 나가는데 여기는 전략을 엄청 디테일하게 같이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베이스로 삼고 디자인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은 사실 디자인적인 언어는 딱 하나가 나오는 거지. 정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지 않아?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거는 어떻게 프로세스를 하는 거에 따라 너무 다른 것 같아. 예를 들면 함께 처음부터 이렇게 포지셔닝 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은 비주얼이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포지셔닝 하면 비주얼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한국에서 했던 스타일이었다면 여기는 엄청난 대화 끝에 그 정체성을 담은 하나의 그런 스트래테기가 나와. 예를 들면
절제되어 있는 언어와 그런 거를 쓴다. 그러면은 갑자기 우리가 되게 펑키한 디자인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컨셉을 여러 가지 보여줄 수가 없어. 이미 그거를 전략에 짜놨으니까. 우린 되게 절제되고 되게 묵직하고 되게 가볍지 않은 되게 신뢰되는 이미지다. 그러면 사실 디자인은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어 있고 이미 제외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정답이 나오는 것 같아. 뭐 물론 그 안에 또 바리에이션이 있겠지만 그 전체적인 무드는 바뀌진 않아. 한국에서 일하는 거랑 독일에서 일하는 거랑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해? 한국의 엄청난 장점은 일단 창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어쨌거나 한국에서는 브랜딩을 받는 게 비용적으로 부담이 덜 하니까 약간 그 장벽이 되게 낮아서 창업하는 분들이 일단 브랜딩을 받아. 근데 여기는 브랜딩이 꽤나 비싼 편이라서 펀딩을 받아야 브랜딩을 받아. 그 펀딩을 받은 회사들의 라운드가 몇 개 있는데 이제 펀딩 뭐 1차를 받는다. 그럼 브랜딩을 받고 그 브랜딩을 받은 결과물로 2차 펀딩을 받아. 그러니까 아직 그 출시될 때까지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게 사실 독일의 되게 크진 않은데 어느 정도 디자이너로서는 단점인 게 너무 기다려야 되니까 오랫동안. 근데 한국은 어쨌거나 너무 장벽이 낮고 창업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고 그 회사 규모가 그만큼 작잖아. 그만큼 작으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제때제때 너무 빨리빨리 내 손에 들어오는 결과물도 되게 많고 일단 그 분야들도 되게 재밌어. 독일에서 좋은 점은 연봉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복지가 이제 어느 정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한국은 너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보호를 많이 못 받는 것 같고 한국도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내가 한국에서 일했을 때는 아직 그런 것들이 없었고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그냥 안 해주는 게 기본적인 거지. 한국의 소규모 회사들은 그냥 좀 되게 많이 지치는 거지. 일하는 사람으로서. 야근은 어때? 야근은 한국에서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약간 회사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 한국에서 디자이너로서 야근을 무조건 많이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오히려 여기도 하는 회사들도 있어. 근데 여기는 어쨌거나 법적으로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한국보다는. 그래도 이직을 나라도 옮겨보고 혹은 이 대륙 안에서도 옮겨보고 했는데 이직을 할 때 그런 팁 같은 것들이 있어? 일단 디자이너는 포트폴리오니까 제일 큰 거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드냐. 들어가고 싶은 회사의 웹사이트를 참고해서 그 사람들의 프로세스를 일단 한번 보는 것. 왜냐면 회사마다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는지가 되게 다르거든. 어떤 회사는 스트라테기가 되게 크고 어떤 회사는 그냥 비주얼만 보여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그 글을 봐서 그 글의 언어를 살짝 익히는 거지. 그냥 내가 거기에 내 프로젝트 업로드를 해도 이질감이 안 들게 되게 그렇게 약간 만드는 편. 나도 너네 과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게끔 하는 게 큰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되게 기분 좋게 들었던 이야기가 그때 디렉터가 인터뷰 때 얘기했던 게 우리는 같은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우린 디자인적인 언어가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별로 면접 같지가 않고 그냥 왜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왜 내 포트폴리오가 거기랑 너무 어울리는지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눴던 것 같아.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다는 거를 좀 많이 표출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좀 많이 물어보는 그거는 너는 요즘 어떤 스튜디오한테 관심 있고 어떤 케이스 스터디, 어떤 포포를
보고 있어. 최근에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얘기해줘봐 하면은 이제 바로 약간 보이는 거지. 이 사람은 어떤 회사를 좋아하고 그 회사는 우리랑 결이 맞나? 약간 이런 거. 전에 한번 해봤던 방법은 공고가 굳이 뜨지 않아도 유럽은 많이 지원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링크드인 가서 그 회사에 있는 디자이너 비슷한 직책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DM을 보내보기. 무작정 나 지원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너네 회사는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 나는 너네 회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가볍게 대화도 나눠보고. 한국은 좀 다르지? 약간 나는 외국인의 입장이잖아. 디자인도 되게 여러 가지의 포지션이 있으니까. 근데 약간 스튜디오나 에이전시 브랜딩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한국말은 필수. 여러 업체와 함께 약간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그런 것들을 좀 리드해서 해야 될 때가 많고 사실 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그게 겁이 되게 많이 났지만 일단 하면 되는 것 같아. 그냥 어느 정도의 한국어 실력이 된다면 그냥 엿듣고 바로 캐치해서 그냥 그대로 그 언어를 쓰면 되는 거니까 그 포폴이 달라도 상관이 없다. 약간 처음에는 좀 한국 포폴을 좀 참고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원하나 엄청 그런 거를 신경을 썼는데 오히려 좋아. 내가 다른 게 결국은 한국식의 포트폴리오를 따르지 않아도. 다르니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좀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일단 어릴 때 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정말 유명하고 엄청 유능한 내가 아트 디렉터가 아닌 이상 그냥 디자이너로서 일단 1, 2년 차 아니면 신입 때 가는 게 진짜 좋은 게 정말 그 포지션을 많이 뽑아. 한국은 아직 1, 2년 차 아니면 신입 이렇게. 한국에서 내가 한국말을 못한다. 이제 조금밖에 못한다. 근데 영어는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 대신 포지션이 다르겠지. 예를 들면 브랜딩 그런 작은 스튜디오는 인원들이 너무 작다 보니까 한 명을 뽑는 거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크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리스크를 삼고 뽑아야 될 이유가 크게 없잖아. 사실은. 그래서 약간 되게 꺼려할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영어가 더 되고 한국말엔 자신이 없다 하면은 특히 아예 외국인들 뭐 교포가 아닌 외국인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외국 기업을 좀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은 거기에도 다 디자이너가 필요하고 보통 그런 회사들은 뭐 SNS 마케팅 뭐 그런 것들 광고 쪽으로 디자이너들도 필요하니까 그런 디자인 하는 분들은 그런 회사에 또 지원하면 되고 오히려 그 회사들은 페이가 더 좋다. 왜냐면 디자인 회사가 제일 연봉이 짠 것 같고 오히려 외국 기업이 보통 디자이너들이 얼마 받는지를 잘 모르니까 오히려 더 높았던 것 같아. 대신 회사 문화를 잘 파악하고 가야 되는 거지. 외국 회사라고 다 좋은 거. 한국 사람들이 해외 취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해외 취직을 이렇게 노려볼 수 있을까? 일단 한국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 왜냐면은 우리 회사도 지원하는 포트폴리오 다 공유해서 나도 보고 있거든. 외국에도 진짜 실력자들이 많은데 한국에도 실력자 되게 많거든. 근데 독일어를 못해도 베를린은 특이한 게 독일 사람들도 베를린은 독일이 아니라고 하잖아. 너무 인터내셔널하니까. 우리 회사도 영어만 하는 애들도 있고 사실 영어가 완벽하지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약간 업무 같은 거.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만 조금 있다면 그냥 지원해도 상관이 없다. 특히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자이너로서 되게 많은 곳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 굳이 디자인 에이전시가 아니어도 일단 무작정 와서 살아보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되게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 차라리 한국에서 그냥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다 줌으로 하거든 우리도. 그냥 한국에서 지원해보고 그렇게 인터뷰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와서 공부하면서 일을 하는 거. 왜냐하면은 우리 회사도 학생 포지션이 따로 있거든. 대학스튜던트라고. 독일 자체가 그거를 되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 대학스튜던트는 학생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서 일단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장벽이 낮잖아. 그냥 학생으로서 그런 포지션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그거를 그 2년을 이어가는 거지. 예를 들면 졸업해서 이제 쭉 일할 수 있는 포지션을 뭐 오퍼를 받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 거. 그게 회사로서도 좋지. 왜냐하면 누구를 뭐 가르칠 필요 없고 이미 적응은 다 돼 있지. 뭐 그런 것들 다 서로 되게 윈윈인 것 같아.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만약에 나는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데 독일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 근데 베를린으로 오고 싶으면 어떤 언어를 배우는 게 좋을까? 베를린이라고 하면은 영어가 낫겠지. 왜냐하면 빨리 배울 수 있으니까. 독일어는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리니까 나였으면 영어를 할 것 같아. 일단 배우기도 쉽고 영어 쓰는 회사들도 많고 애매한 영어로 면접 보는 게 훨씬 나아. 애매한 독일어로 면접 보는 것보다. 왜냐면 독일 애들은 약간 얘가 독일어를 잘 못한다 싶으면 되게 웃긴 게 갑자기 영어를 해버려. 그냥 그 사람이 영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영어를 완벽하지 않아도 약간 배려심에 영어를 또 한단 말이야. 차라리 서로 영어가 애매한 영어로 이제 소통을 하는 게 걔네들이 편한 것 같아. 베를린 사람들의 영어는 어떤 것 같아? 완전히 잘하는 애들은 막 미국 애들, 영국 애들, 호주 애들 막 이런 애들은 뭐 은근 많아. 근데 대다수는 아니에요. 특히 회사에. 우리 회사에도 네이티브 영어 한 명도 없어. 너무 그렇게 영어에 대해서 겁먹지 않아도 되겠네. 나는 되게 영어 울렁증이 심했는데 주변에 영어 잘하는 애들밖에 없으니까 그냥 약간 단어 몇 개 이렇게밖에 안 하지. 아예 막 문장으로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냥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 심리적으로 얘가 완벽한 영어를 안 하는 상대니까 나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 자신감이 있게 그냥 심리적으로 더 편하고 여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완벽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랑 하면 더 약간 좀 갑자기 쪼그라들잖아. 근데 오히려 여기는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편한 것 같아. 음, 뭐 독일 사람들이 대다수인 회사도 있겠지. 근데 그건 뭐 그냥 회사마다 너무 다르니까. 근데 독일 사람들은 완벽하게 못해. 잘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고. 오케이.